그럼 바로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세션은 대신 지배구조연구소의 이성경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성경 본부장님은 오랜 리서치 경력을 갖추신 ESG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주식 ESG 모델 개선 방안, 그리고 채권 ESG 모델 구축 방안 등 다수의 리서치를 수행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성경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 ESG 평가의 이해와 한국의 책임 투자 현황입니다. 본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신 지배구조연구소 ESG 본부를 맡고 있는 이성경입니다. ESG 평가, 등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앞에 정승혜 상무님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를 기준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평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상장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채권에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국내에서도 상장 외에 비상장기업까지 확대가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에서 비상장을 대상으로 일부 그 평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대신 지배구조연구소 역시 비상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다양한 출처들을 통해서 중요한 게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오픈된 정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를 합니다. 즉 아무리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공개라는 부분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점수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출처들을 사실 슬프게도 핸드 컬렉팅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의 기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내건 글로벌이거든요.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RI, 그다음에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다양한 TCFD, SASB 같은 다양한 국제 규범에서 이미 다양한 ESG 관련된 지표들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지표를 기준으로 가지고 오되 제가 아까 공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국가마다 공개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즉 공시되는 수준이 다르고요. 기업별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글로벌사들이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거 자체가 관련 제도나 규정이 없으면 저희는 지표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사의 지표하고 관련해서 최근 글로벌 정부가 나서서 지표를 표준화하겠다라고 할 때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표는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오히려 보셔야 돼요. 지표는 아까 저런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독특한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건 국가마다 공시되는 정보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공시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표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등급의 차이가 나느냐? 아까 정세인 상무님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수를 이제 가중치에 따라 파이낸셜리 머티리얼한 게 어느 정도냐, 어떤 지표냐, 얼마나 더 머티리얼하게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각자 고유의 노하우와 각 국가별 차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점수를 다 통일화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냐? ESG 모델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라는 부분은 결국에 로직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ESG가 논의되면서 계속적으로 디벨롭되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리 보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숨이 차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컨트로버셜한 이슈나 미디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사실 약간 후행되죠. 공개한 시점 이후에도 게더링을 해서 1년에 한 번, 저희는 1년에 2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봤자 이 텀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파이낸스 마켓에서는 아시겠지만 선행으로 많이들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 이게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ESG를 얘기할 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장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도 그러면 이 적시성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지표가 공개된 수준만으로 보이는 것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했을 때 컨트로버셜한 이슈나 미디어를 통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지표를 다음에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대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 60개, 80개, 200개에 해당하는 공개 지표들을 보게 되는데 환경, 사회, 뭐 지배구조인데요. 지배구조는 산업별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별 공개되는 수준, 규정, 법, 제도가 따르기 때문에 이건 국가별로 다르게 점수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셜이라든가 환경은 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가져와서 크게 막 완전히 새롭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서스테이너리틱스 굉장히 제가 이거를 되게 잘 설명을 하셔서 가져다 쓸 때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 국내에서 게더링 할 수 없는 정보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수집을 하시지? 이제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지? 라고 항상 궁금했던 게 이 공급망 내 인권 문제라든가 보시면은 이제 그 외부 용역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 이런 식으로 나를 떠나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걸친 것까지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국내 저희 현실상 저희는 이러한 것들까지 현재 게더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싶어도 조금 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웬만한 부분들이 국내 지표 안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에 엄청난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은 지표들은 어떤 거를 보나요? 라고 했을 때 먼저 크게 말씀드린 게 정책을 봅니다. ESG 관련돼서 해당 항목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라는 항목들을 주로 물어보게 되고요. 그에 따른 활동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걸 다 했어도 사건, 사고라든가 제재를 받았다면 제대로 워킹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로버셜로 얘네들이 다 활동도 하고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미디어 등을 통해 수집을 하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재 내역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ESG 평가 점수의 의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점수와 경영의 관계 최근에 미디어에서 누구는 A 뿌르니까 너무 잘하고 누구는 A 제로니까 좀 못하고 마치 이 절대적인 수학 점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가 점수라는 의미는요. ESG 경영이라는 이런 아주 높은 경영이라는 큰 어떤 그 목표 중에서 아주 허대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넘었다고 해서 너무나 다 잘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지 않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체계는 갖추었니? 라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과 상관관계가 있으나 완전히 점수가 높고 낮고의 이 차이가 완전한 절대적인 점수 같은 의미라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책임투자 현황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형성이 돼서 시작은 나름 2006년이었죠. 근데 이제 펀드 규모를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다른 연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보면 국민연금이 위탁을 주는 펀드가 아닌 직접 운영에다가 ESG를 어느 정도 반영을 시작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향방이 향후에 ESG 시장의 국내 시장의 어떤 향방을 결정한다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 연기금이 2019년 11월에 보시면 앞으로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안을 수립을 하고 12월에 아울러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주요 원칙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그런 항목과 같은 레벨로 지속 가능성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20년에 이제 사실 이 부분 이제 저희가 같이 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배당 위주의 어떤 약간의 그 주주 활동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있었는데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글로벌 관심의 확대를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 관리 사안을 신설하고 가이드를 마련해 이제 앞으로 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장 주식 중심에서 채권과 대체 투자로 순차적으로 책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사학연금이나 다른 연기금들은 사실 아직도 이제서야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하고 위탁을 조금 늘려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약간 발걸음 단계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책임 투자를 바라볼 때 사실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근원적으로 약간 아직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실 ESG가 수익성에 무슨 영향이 있죠? 라는 이런 의심이라기보다 수익성과 어떻게 연관되냐라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수익성에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라는, 그래서 특히나 시각이 약간 단기적인 방향에서 펀드 수익성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라는 시각이 아직까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걸로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제가 해외를 보다 보면 ESG라 하고 했을 때 등급에 따라 엄격하게 무슨 가중치를 달리하는 식보다는요, 결국에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주주 활동과 연계하는 곳에 이제 접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활동을 ESG 전반의 같은 이퀄한 활동으로 보고 있으면서 수탁자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ESG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래도 C나 D 등급 너무 나쁜 애들은 좀 안 넣으려고 해요. 이런 포트 구성단에서 약간의 반영 정도를 중심으로 하지 이것에 기반한 주주 활동을 하거나 주주 활동을 본격적으로 연계하려는 활동에 대한 고리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래도 이제 큰 이제 선봉에 서서 조금씩 관련 활동을 확대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했던 19년 기준, 20년 활동이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년 기준 보시면은 약 20개 정도의 이제 주주 활동을 했죠. 국민연금이 글로벌 3대 연기금이죠. 근데 이제 제가 노르웨이라든가 다른 데 연기금을 보면 4,000건, 뭐 5,000건 이런 식의 주주 활동을 했는데 좀 많이 미약한 수준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변명을 하자면 관련 조직이나 어떤 그런 아직 자원에 대한 배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도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운용사들을 한번 봤어요. 이게 시점이 달라졌는데 운용사 지금 신용자산운용 이제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모두 상위 운용사 다 하고 있는 상황이나 의결권 행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혹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 내역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 기간이 4개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아주 기초적인 형태라도 작성을 하는 기간도 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 주주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활발하게 사실 거의 행동주의에 가깝게 활동했던 데가 과거 KB자산의 밸류운용본부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본부에서 그 밸류를 추구하는 데서 사실 소송까지 진행해서 승소한 게 있어서 국내에서도 완전히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반이 해외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사례예요. 그래서 주주서한을 한 운용사가 보냈고 회사 측이 답변한 사례들, 이게 공개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회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답변을 하게 되면 회사 이쪽 왼쪽이 운용사에서 보낸 메일이고요. 이런 걸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회사가 답변한 거는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하면서 어렵다. 이런 식의 답변이 이제 온 거를 예시로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H운용사 이 부분도 주주서한을 보낸 후에 회사 측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줘서 향후에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의 현재 현황이라면 국민연금이 이 순차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활동을 하면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요, 위탁운용사로
확대하겠다라는 게 2020년 2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이런 위탁 운용에 책임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21년에 방안이 나오고요. 내년 이후에는 운용사들이 위탁의 국민연금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이런 조직들을 갖추고 시작을 하게 되는 단계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기금 측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다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도 사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뭔가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연기금뿐 아니라 정부가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12월에 탄소 중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환경부, 금융위, 산자부, 거래소 등에서 각각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의 기반은 사실은 어느 정도 EU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앞서다고 볼 수 있는 EU가 가지고 있는 안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 식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를 좀 짚어드렸는데 좀 아쉬운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PRI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기관에 가입한 숫자를 봤더니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사례를 공유를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책임 투자라는 부분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은 약하지만 점차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보신 것보다는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이제 이런 관련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례는 이제 이 삼성증권 작년에 있었죠. 앞으로 이게 이제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이 작년에 7월입니다. 호주에서 아시겠지만 호주에 그 전에 산불이 크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 강산업체에 관련된 그 투자 자금에 대해서 글로벌리 30개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 거부를 했죠. 그런데 삼성증권이 새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리파이낸싱인데 하면서 가지고 있던 걸 리파이낸싱 해주겠다라고 하는 순간 삼성증권과 삼성전자 열매의 고리를 알고 환경단체들이 삼성전자에 가서 불매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소비자들이 나오고 환경단체가 들어오는 부분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 대비했을 때 실제로 ESG가 기업의 경영 실적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후에 추가자금 지원 중단하겠다고 이 단체에 보내고요. 이후로 11월에 삼성의 계열사, 금융 계열사들이 석탄 채굴 발전사업 투자 배제를 포함해서 ES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립을 해서 발표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서 최근 나오고 있는 동향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에 최근에 이제 조직 정비가 제일 활발해요. 의원회 만들었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ESG 철학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주주활동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 있는 운용사가 딱히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이러한 노력들이 강화될 것이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탈석탄 선언, 그 다음에 ESG 펀드 출시 확대, 이 마케팅 확대인데 이 두 파트는 사실은 그린워싱의 여지도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정말로 국내 책임 투자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디가 선두 주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활용 정보에 공개된 정보 외에 혹시 설문조사, 인터뷰, 탐방 등 방법을 통한 정보 게더링은 적용하지 않으시는지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저희는 서베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국민연금 ESG 통합은 자체 평가 체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준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체 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게 그 모델이 2015년 12월에 만들어졌고요. 그걸 한 차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5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들이나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새로운 공시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이제 약간 좀 가중이나 산업별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에 대한 부분 노직을 정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체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나왔던 질문들을 먼저 보면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ESG 중에서 소셜 부분에 대한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슬라이드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이제 인권 보호 혹은 인적 자원 관리랑 관련된 체크리스트 혹은 참고 가능한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문이 좀 길어가지고 약간 네네. 그러니까 소셜 관련된 이제 그 지표들 어떤 거 보시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소셜 내에서도 뭐 인권 보호나 사실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데이터들을 참고하시는지.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회 쪽에 인적던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인권하고 관련된 건 주로 팔러시인 것 같아요. 네, 팔러시 인권하고 관련돼서 어떤 팔러시를 가지고 있느냐고 저희가 글로벌 사업장까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하진 않다 보니까 국내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공개된 정보를 보고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업종 평균으로 기준으로 보상에 대한 체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회사의 수익 대비 적절하게 임직원들의 수익이 같이 비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가? 혹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은 이제 그 경영진의 보상 체계와 그 임직원들의 보상 체계가 따로 노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 있게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랑요. 그 다음에 뭐 좋은 가족 친화 기업이라든가 각종 인증들이 있어요. 그런 인증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사문화 같은 경우에는 노사하고 관련된 정책과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부당한 부분들을 당했거나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통할 수 있거나 뭔가 이제 신문고 같은 느낌이죠. 그런 창구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가하실 때 이제 국가별 규제 차이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지 또 이제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로컬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을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별 차이를 하려면 해외 사업장별로 다르게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었지만, 저희의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별 차이를 막 다르게 조정하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가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과거 낙후된 지배구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의 ESG 점수가 이제 전반적으로도 디스카운트 된 바가 있는데, 최근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 거버넌스가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배구조 항목을 평가하실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배구조는 사실 평가하기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배구조에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개선이 되었나요? 라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이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엄청 개선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항목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과 제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ESG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인식이 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어도 보여지는 어떤 이 사회 내 구조라든가 특히나 뭐 여성 임원의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사회 측면 감사및 내부 등재에서 공개하는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유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익 배분 이런 부분은 조금 뒷얘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배구조에서 이런 건 있어요. 그 오너가 무언가를 가지고 지분이 높으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는 아닙니다. 다만 누가 됐건 소액주주가 정당하게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있냐는 겁니다.
장치가 있느냐, 또 그다음에 이사회의 구성을 저희가 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같은 이사회에 똑같은 임원들이 계열사를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저희 강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내부적으로 별도의 DB를 굉장히 많이 구축해 놓은 게 이사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래도 적어도 그 연결고리가 약하고 한 명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치게 하거나 계열사를 돌아다니고 어떤 약간의 그 관계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계실 때 좀 구성 측면에서 감점을 하게 됩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